이제 엄마가 정신과 질환이 있어요. 딸은 다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스 회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환자들로부터 이런 정신병이 좀 전염되진 않나요? 일단 정신과 질환은 당연히 전염병은 절대로 아니고요. 기분이라는 게 전염이 될 수는 있죠. 사실 슬픈 영화만 봐도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듯이 정신과 질환도 4주 이상 지속돼야 된다, 이런 기간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우울한 환자랑 상담을 해서 그 우울한 기분이 전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전염이 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 기분은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기는 하네요. 공유정신병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공유정신병.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제 엄마가 정신과 질환이 있어요. 환청망상. 딸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고, 그러면 엄마의 말을 딸은 다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공유정신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분리하면 이제 따로 어떤 그 정신과 약을 먹지 않더라도 회복이 돼요. 이런 거는 전염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흔한 경우도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사이비 종류는 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유정신병을 앓게 되는 사람은 원래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 공유정신병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위쪽 사람이 아래쪽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비 종교, 아무래도 이제 그게 빠지시는 분들의 의존적인 성향?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가 병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병으로 보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라기보다는 좀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되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염된 게 아니고 그걸 전염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고 최진실 씨나 고 최진영 씨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건 여러 가지 팩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염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력이라는 게 되게 커다란 팩터거든요. 우울증이 하나도 없는 집안과 우울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안을 비교를 해보면 우울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집안의 우울증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가족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게 남은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친 거지, 이게 전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군의관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해요? 일단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해가지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군대에 소속이 돼서 군대의 이제 병사들, 그 안에서도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경우에 진료를 보기도 할 거고, 아마 어떤 경우에는 꼭 정신과 진료 아니어도 다른 진료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뭐냐면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사실 모든 의료 행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전문의를 딴 거기 때문에 다른 진료를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라서 가벼운 진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역 판정 의사 쪽으로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 판정하는 의사로도 할 수가 있고요. 공중보건의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차출해 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활동을 하는 거죠. 정신과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더욱 정신과가 과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겠지만 중세시대만 해도 인간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연구를 한다라는 건 범죄였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그때 이제 어떤 기류가 일어났냐면 이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있잖아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성한 거고 인간의 몸은 아니다. 그래, 좋다. 인간의 마음, 정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성한 거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대두가 되면서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가능해졌었습니다. 근데 이 심신이원론 때문에 정신과는 발전이 안 됐어요. 정신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다른 내과나 외과는 우리가 기침을 해요. 아, 원인이 코로나인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지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정신과는 원인을 아는 질환이 하나도 없어요. 기침을 해? 그럼 기침약밖에 못 줘요. 이게 딱 지금 정신과의 수준이거든요. 하루빨리 정신의학이 과학의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너무 거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근데.